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이를 빌미로 한 도발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동시에 북한 도발 시 즉각 격퇴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군에 철통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을지 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빌미로 한 도발은 훈련 강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 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에 대한 철통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공조의 두 축인 미국과 일본의 대표단과도 잇따라 만나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결국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함임을 강조하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 접견에서 제한적 군사 옵션 실행도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일본 측 접견에서는 우리 국민이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어제부터 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네, UFG 연습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매년 실시하는 지휘소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데요. 정인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열리는 훈련입니다. UFG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제 장비가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년 봄에 실시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휘소 내에서 한미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전쟁 상황을 가정해 방어하는 게 훈련의 핵심입니다. 군 관계자는 UFG 연습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권 국가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방어적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훈련의 전개는 방어를 중심으로 하되 한반도 위급 상황 시 공세적 대응 방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북한의 도발 징후가 뚜렷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포함되는 작전계획 5015를 기반으로 한 훈련 시나리오가 UFG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UFG 연습을 반공화국 핵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UFG 연습을 맹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북한이 리모델링을 마친 사상교육관에 남한을 주적이라고 한 표어를 게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난달에 이어 지난 20일 재방영한 프로그램에서 자강도 계급교양관의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어가 걸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사상교육을 하는 교양관에 남쪽을 상대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주적을 미국이라고 공언해온 바 있습니다. 나흘 만에 끝난 전국 계란 전수검사 결과 못 믿으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네, 부실 검사 의혹이 일었던 420곳 일반 농가 계란에 대해 보안 검사를 했더니 세 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살충제 계란 부실 검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개 농장이 플루페녹스론 검출로 부적합으로 추가 판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적합 판정을 받은 420곳의 일반 농가에 대해 재검사를 해봤더니 전북 김제, 충남 청양, 아산 등 3곳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겁니다. 청양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엔 11시간과 자연, 아산 농장 계란엔 11초원이라는 코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김제 농장 계란은 난각 코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제 농장은 인터넷으로만 계란을 판매해 그간 난각 코드를 찍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곳 농장에서 검출된 플루페녹스론은 관상용 식물이나 과수원에 쓰이는 살충제 성분입니다. 사람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에서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는 49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농가별로는 친환경 농가가 31곳, 일반 농가가 이번에 새롭게 적발된 3곳을 합쳐 21곳입니다. 성분별로 보면 피프로닐이 8곳 농장에서 나왔고 비펜트린이 37곳, 플루페녹스론이 5곳에서 나왔습니다. 또 에톡사졸과 피리다벤도 각각 1곳 농장에서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적발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417곳 농가에 대해선 유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전수검사 결과 발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벌써 2번째입니다. 더 이상 살충제 농가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 또 한 번 불신이 쌓였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경북의 친환경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 성분인 DDT가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17일에 DDT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흘 동안이나 침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경북 영천과 경산의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DDT 성분을 확인한 것은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사실을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자치단체 등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20일 저녁이 돼서야 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DDT 검출 사실을 알고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사흘 동안이나 입을 다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농림부 발표가 나지 않았고 검사 대상 살충제 성분도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천의 농장주는 DDT 농약을 구할 수도 없고 쓴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DDT가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이 농장에서는 화학약품을 쓸 이유가 없고 나는 6년간 소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상북도는 이들 농장 위치가 과거 과수원이었던 만큼 토양에 남아있던 DDT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플루페녹스론 성분이 검출된 전북 김제의 박목형 농장 역시 인접한 논에서 쓴 살충제를 닭들이 흡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치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 농장이 친환경 유기농 인증약제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 허가 없이 만들어 산란계 농장 5곳에 공급한 경기도 포천의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분석해 살충제 제조 과정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국내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식품안전당국이 인체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독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가령 성인이 평생 살충제 계란을 매일 2.6개씩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내산 살충제 계란에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독성이 든 건 아니라고 식품안전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 섭취자가 살충제가 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살충제 5종을 이해 평가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개 살충제 성분 중 독성이 가장 강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오염된 계란을 먹었어도 체내 오염 정도는 급성 독성 참고량의 2%에서 8%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급성 독성 참고량이란 독성 성분을 한 번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양으로 100% 미만이면 안전한 수준을 뜻합니다.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 섭취량으로도 환산했을 경우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1, 2세는 하루에 24개, 3세에서 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 계란 섭취량은 하루 평균 0.46개로 나이대별로 보면 1, 2세의 경우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계란의 양이 하루 2.1개, 3세에서 6세는 2.2개, 20세에서 64세는 3개입니다. 식약처는 또 검출된 살충제 5종은 음식으로 섭취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35만 개가 이미 빵이나 훈제 계란 등의 형태로 가공돼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적 조사 결과 제조 가공업체 3곳이 부적합 계란 34만 8천 개를 공급받아 빵과 훈제 계란을 만들어 뷔페 식당이나 마트 등에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은 폐기 조치했으며 부적합 계란이 학교 급식소로는 납품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식품 안전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려 노력했지만 손발이 맞지 않아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며 국민이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장형 사육, 밀집, 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물 복지와 축산 위생을 포함해 사육 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국민 식탁에 오르는 모든 식품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무총리 주도 아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축산 안전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을 재조정해 유사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첫 만남인 만큼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 측의 개정 요구에 우리 정부는 성과 분석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 열립니다. 미국의 협정 개정 요구 이후 양국 통상 당국자들이 첫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양국은 FTA 발효 이후 1년에 한 번 공동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왔지만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른 특별회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워싱턴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협정문의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 개최를 역제안했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가 이어집니다. 미국 측은 무역 적자를 이유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FTA가 양국 모두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고 제안할 방침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그런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이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한 업계는 한미 FTA 개정으로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막을 올린 한미 FTA 개정 논의, 문재인 정부의 통상 교섭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8월 결산국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충돌했는데요. 네, 여당은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지난 정권의 예산 낭비를 비판했고, 야당은 현 정권의 안보 위기, 인사검증 부실 등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9월 정기국회 전주전으로 꼽히는 8월 결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6개의 상임위가 열렸고, 여야는 예산결산보단 정치권 현안에 집중하며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예산 낭비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예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쓰인 곳이 있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면서 결산국회를 통해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관련 유럽 비자금이 홍콩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외교부 차원에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교문위에서 수능 절대평가와 교원 임용 절벽을, 외통위에서 안보 위기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은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문제 삼아 해당 상임위에서 질문 자체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받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는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이 대행해야 된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져 개회 30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하고,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해선 11조 원 중반대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국정과제 재원에 대해 논의 필요성이 있다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꼽히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는 현 대법원장보다 13기나 후배인데요.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뒤를 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후배입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도 48년 만입니다. 기수 파괴라는 표현과 함께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에는 꼭 원래 관습대로 해오던 그런 관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파격이 있는 것이 새 정부다운 또 일이 아닌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법부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사법부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대법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활동한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자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일찌감치 수사 채비를 해온 검찰은 수사의 보폭을 빠르게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해온 검찰은 그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를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추리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TF 조사 자료가 기존 재판의 흐름을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의혹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김모 씨 등 30명을 검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에서 30개의 외곽팀의 리더 역할을 맡아온 민간인들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국정원 TF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 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이 민간인 댓글 부대의 주축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등 이들 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의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공안 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등 2개 부서를 주축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적폐 수사가 이미 예고돼 왔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수사팀의 주축이란 점 등에서 이번 수사의 보폭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오늘은 한낮에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제는 맑은 하늘을 봐도 꼭 속는 기분입니다. 또다시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제주와 일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호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어찌나 강하게 오는지 제주 동부와 북부에 호우 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태풍 하토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는 앞으로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더 오락가락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충청 이남 내륙의 가능성이 높고요. 5에서 50mm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무덥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최고 31도, 대구가 33도로 대부분 평년보다도 2,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은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도권에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전국에 오겠는데요. 중부지방에서 최고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돼 피해업도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고 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무덥고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장병 2명의 목숨을 앗아간 K9 자주포 사고는 포 내부의 폐쇄기가 제 역할을 못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육군은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포탄이 나갔다는 부상병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모 부대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를 조사 중인 육군은 화포 내부에 있는 폐쇄기라는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포탄 발사 시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장병 보호 역할을 하는 폐쇄기는 완전 밀폐돼야 하지만 폐쇄기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걸 본 뒤 곧바로 폭발이 있었다는 부상병들의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군은 폐쇄기에서 연기가 나온 뒤 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화약인 장약에 불이 붙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포탄이 발사됐으며 발사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부상병들의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추가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직후 교육과 훈련 목적의 K9 사격을 일시 중지했으며 민광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와 고 정수현 상병의 연결식이 경기도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육군은 부상자 5명 가운데 4명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부상 장병들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경수사본부가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도장 작업 중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해경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진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수사본부는 작업자들이 도장 작업을 하던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인화성 가스와 반응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탱크 주변에서 폭발을 일으킬 만한 화기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스파크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 수사본부는 우선 탱크 안에 있던 4개의 반폭등 중 유독 1개가 깨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폭발 이후에도 3개는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만큼 방폭등이 사고 직전 깨지며 폭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본부는 방폭등 결함 또는 작업자들이 도장 작업 때 쓴 스프레이건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한풍팬과 연결된 전선 피복등이 닳아 스파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 강폭등이 이제 그 사고의 원인이 됐는지 아니면은 피복선의 노후화로 말미암아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그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수사본부는 협력업체와 STX조선 측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STX조선에 향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고 현장에서 2주 동안 특별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성경입니다. 어제 오전 한때 제주공항과 사천공항, 광주공항에서는 뇌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자칫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공항 안전예보 시스템은 기상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엉뚱한 정보를 내놨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안전예보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항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 종사자와 이용객에게 안전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소개합니다. 기상소와 공항 운영 데이터를 매일 분석하고 각 공항의 안전 위험 예측 정보도 알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항공기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보 현황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항공기상청은 새벽 4시 반쯤부터 제주공항과 사천공항에 뇌전특보를 발효했지만 이 홈페이지엔 정반대로 발효된 게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제주공항엔 호우특보가, 광주공항엔 뇌전특보가 각각 내려졌지만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뇌전특보에 이어 호우특보까지 발효된 제주공항은 아예 안전예보가 매우 좋음 수준으로 표기됐습니다. 이 지수의 계산 근거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최신 정보는 5달 전인 지난 3월 항공기상청의 정보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공항공사가 실제 상황과 크게 다른 엉뚱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5달가량 방치한 셈입니다. 공항공사 측은 연합뉴스TV의 취재가 진행된 이후에야 홈페이지를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했습니다. 공항공사 측 관계자는 관리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며 정보가 기상청 등에서 연동되는데 주소가 바뀐 사실을 중도에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올해 초에야 본격화됐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관리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지사장이 도피 12년 만에 이달 초 이탈리아에서 검거됐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기소 중지 상태인 스티븐 리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한 먹튀 의혹을 규명할 핵심 고리로 꼽혔던 인물로 2006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 상담원, 갖은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진상 고객의 전화를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콜센터가 늘고 있습니다. 막말 전화도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상담센터. 전화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이 날라옵니다. 본사 직원인데 너 상사 이름도 모르냐? 야! 너 상사 이름도 몰라? 자제해달라고 하자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욕설하시면 상담 진행 어렵습니다. 너 내 가만 안 놔둬. 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상담 직원 중 85%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고 이 중 74%는 그냥 참고 넘겨야 했습니다. 폭언과 욕설을 하는 고객에게는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이른바 끊을 권리를 도입하는 콜센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는 지난달부터 2회 경고 뒤에도 폭언이 지속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좋다는 매뉴얼을 도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2회 이상 욕설 진행하셔서 먼저 종료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료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담감, 불안함 이런 거에서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아요. 이마트도 고객 상담 거부 매뉴얼을 도입했고 현대카드는 지난해부터 진상 고객 전화는 상담사가 먼저 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막말 전화 끊기 효과로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300여 건이었던 막말 전화가 올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파리 대책이 서울 강남 같은 부동산 과열 지역 열기는 조금 식혔지만 입지 좋은 아파트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번 주 전국에서는 견본주택 23곳이 문을 여는데 관심은 과연 강남을 억누르니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34.6대 1. 파리 대책으로 마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묶였지만 서울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 덕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에서 분양에 나섰던 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파리 대책 소급 적용으로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완판됐습니다. 이처럼 파리 대책 후에도 분양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막바지인 이번 주부터 분양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엔 경기도 성남시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포함 전국 23곳의 견본주택이 일제히 문을 여기 때문입니다. 또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1,900여 가구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특히 청약 결과에 따라 규제 무풍지대로 청약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파리 대책을 피한 인천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에는 지난 주말 2만 7천여 명이 몰려 청약 결과가 주목됩니다. 8월 말 이후 신규 분양 물량이 다시 늘어나는데요. 규제를 피해가는 비조정 지역에서 입지나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 한해 일부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분양철인 이달 하순부터 10월 말까지는 전국에서 총 8만 2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복지부는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고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 20만 6,050원까지 인상해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선택 약정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들의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20%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 1,400만 명은 25% 요금 할인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가입자의 할인율을 상향하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상향 조치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통신사들과 계속 협조를 해서 9월 15일 전에 어떤 가시적인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정부는 기존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한 뒤 새로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CEO들과 2차 회동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협상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지 소송으로 맞설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 약정 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큽니다. 새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25%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된 거나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25% 요금 할인 압박 강도가 점차 거세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향후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료가 전보다 7,400원 내립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전히 시험 한 번 보는데 4만 원이 넘고 대학 가는데 수십만 원이 든다며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내년 4년제 대학에 갈 수험생들이 입학 전형료로 내는 돈은 평균 41,1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5.2% 내려 7,400원 덜 내는 겁니다. 대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평균 31,600원으로 당초보다 6,400원 줄고 가장 비싼 실기 전형은 평균 62,000원으로 8,400원 내렸습니다. 이번 인하 계획은 교육부 요구에 따라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국 4년제 대학 202곳 중 감리교신대와 상지대 등 5곳을 뺀 197곳이 참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하를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교육당국의 압박에 신용 맞는 게 아니냐며 인하 폭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부터 많게는 9에서 10번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입학 전형료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40여만 원인 거거든요. 부모로서 부담이 크죠. 깜깜이인 전형료 산정 기준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해야 인하 폭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손봐 2019년 대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형료 인하와 함께 부담이 훨씬 큰 입학금도 관심입니다. 국공립대가 최근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교육부는 평균 77만 원에 달하는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하향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조만간 꾸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협상을 논의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양국은 FTA 발효 이후 1년에 한 번씩 공동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왔지만 어느 한쪽의 요청으로 특별회기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은 무역 적자를 이유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모두 FTA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의 방청권을 공개 추첨합니다. 선고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총 150석 규모로 관계인과 취재진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일반인에게 배정될 예정인데요.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응모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전략무기 출동 등을 관장하는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는 을지 연습을 위해 방한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총 22개 부처 업무 연관성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서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스페인 연쇄 차량 테러가 일어난 지 며칠 만에 이번에는 프랑스에서도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마르세유의 아침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서 김용래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제2도시 마르세유 시내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깨진 유리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침 9시 이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41살 여성은 갑자기 돌진해온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차에 받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성을 들이받은 승합차 운전자는 곧바로 다른 곳의 버스 정류장으로 차를 몰아 또다시 한 시민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즉각 테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35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차량 절도와 마약 밀매 등의 전과가 있는 범인은 훔친 승합차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경찰은 테러일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휴양 도시 니스에서 트럭 테러로 8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프랑스는 이웃나라 스페인에서 연쇄 차량 테러가 일어나자 테러 경계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달아난 핵심 용의자가 프랑스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프랑스와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연합뉴스 김용래입니다. 스페인 경찰이 지난 17일 발생한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의 핵심 주범 유네스 아부야쿱을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바르셀로나 근교에서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바르셀로나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도시 수비라츠에서 폭발물 벨트를 두른 인물의 총격을 가해 죽였고 그가 아부야쿱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부야쿱은 사살되는 순간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의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쳤다고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99년 만에 찾아온 개기일식으로 미국 대륙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서부 오리건주에서 시작된 개기일식은 미국 14개 주를 관통하며 신비의 우주쇼를 연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옥철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10시 15분 미 서부 태평양 연안 오리건주 태양 오른쪽 부분이 달 그림자에 가려지더니 이내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태양계의 슈퍼볼로 불린 99년 만에 개기일식이 미국 대륙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주가 만든 천체의 신비에 시민들은 환호성과 탄성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NN과 ABC 등 미국 주요 방송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생중계로 세계 일식을 시시각각 전했습니다. And here it comes. There's the diamond ring.
that is the most spectacular sight. That is just incredible. My goodness, I'm sorry, I'm so excited. It's incredible. 이번 계기일식은 1918년 이후 99년 만에 미국 서부와 동부 14개 주 4,200km를 관통하며 1시간 3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AP통신은 역사상 가장 많이 관측된 그리고 가장 많이 촬영된 전체 현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식은 우주 공간에 태양과 달, 지구가 나란히 놓이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전체 현상입니다. 이론상 매달 일식이 일어나지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길인 황도와 달의 공전 궤도인 100도의 각도가 어긋나 있어 계기일식은 지구 전체에서 1년에 두세 차례밖에는 볼 수 없는 진기한 현상입니다. 미 대륙을 지나는 다음 계기일식은 오는 2045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번처럼 대륙 남동부를 완전히 관통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